2016년 말 위는 한 영화의 오디션을 본 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반드시 자신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프로듀서 매튜도 그녀를 인정했지만 제작진의 한 사람은 인기가 좀 많은 배우를 찾아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 영화를 촬영할 때 여주인공은 윈을 맡게 됐습니다. 윈은 열심히 노력하여 역할을 소화했는데 주인공의 미묘한 표정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연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음 그녀가 아니다 싶었던 사람들도 마침내 그녀의 뛰어난 연기력에 감탄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윈보다 그 역할에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들은 윈이 본인의 한 범행을 100% 복원했다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저희와 같이 오늘의 사건을 확인해 봅시다. 63세의 셰인이 바닥에 쓰러졌을 때 그는 아마 자신을 해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셰인의 룸메이트는 지시에 따라 셰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는데 이번 사건이 가족이 적으로 변하게 된 비극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변한 것일까요? 사건의 시작과 과정을 알려면 사건에 관련한 인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953년 뉴저지에서 태어난 셰인은 집안에서 세 번째의 아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독이었는데 임무 때문에 출장이 잦았습니다. 셰인은 아버지를 아주 존경했지만 실망도 컸습니다. 다행히 그보다 3살 어린 여동생 켈리가 오빠와 함께 놀아주고 함께 공부하여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은 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법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켈리 또한 노력하여 오빠의 뒤를 따랐죠. 켈리는 오빠보다 더 노력하고 훌륭했으며 1982년 26살의 그녀는 박사과정을 마친 후 LA에서 민법과 가정법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력으로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켈리가 일에서 받은 성과는 셰인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후 셰인은 여동생에게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는 변호사로 일하는 것보다 평생 공부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그곳에서 서점을 열어 책을 읽으며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빠의 말을 들은 켈리는 그 당시 이미 본인의 가정을 가졌는데 그의 말에 아주 놀랐습니다. 켈리의 남편 다니엘 리드는 배우였는데 켈리와 서로 아주 사랑했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독립했으며 자신의 삶에 만족했었죠. 켈리는 오빠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혼란스럽고 좌절스러워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순 없었지만 아주 속상해하였습니다. 1989년 셰인의 서점이 오픈되어 제자리를 잡게 됐으며 여동생 켈리의 사업도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일 외에도 남편과 함께 실화를 배경으로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책에는 텍사스주의 간호사 제네 존스가 연속으로 사람을 해친 사실을 기록하고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이 출판하고 한 달 만에 켈리는 큰딸 터커를 낳았으며 이와 동시에 실제 범죄를 바탕으로 작성한 소설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진입했습니다. 그 책은 MBC에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켈리는 아주 기뻐했고 딸이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또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항상 터커를 편애하였습니다. 켈리는 심지어 터커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6시간 이상 운전하여 터커와 함께 셰인의 서점에 가 책을 읽곤 하였습니다. 터커도 외삼촌을 매우 좋아하였고 또 존경해 하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친구들에게 본인이 매우 똑똑한 외삼촌이 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물론 셰인도 조카 터커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2000년 켈리와 그녀의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켈리는 딸 터커의 양육권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켈리가 다년간 전업주부를 하여 갑자기 직장에 복귀하는 건 사실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부모는 캘리포니아에서 오레곤 남부로 이사했는데 그들은 150에이커의 목초지를 구입한 것 외에 마침 목초지 옆에 있는 작은 집을 구입하게 되어 켈리와 터커는 그곳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터커는 조부모님에게 열심히 공부하여 그들의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열심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노력했죠. 아버지의 연기 재능을 물려받고 타고난 미모를 지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터커 본인도 연극과 연기에 관심이 많았었죠. 터커의 연기 재능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눈에 띄는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연극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주연을 맡았으며 터커는 무대, 풍경, 배우들의 의상의 디자인도 맡아 하였습니다.
공연 당일 어머니 켈리와 삼촌 셰인도 공연 현장에 도착하여 터커를 응원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는 2001년에 루게릭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켈리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울면서 오빠에게 도와달라고 하였고 셰인도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셰인은 조카 터커를 어릴 적부터 자라는 모습을 봐와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중에 슈퍼스타가 있다며 친구들에게 조카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연기를 하는 것 외에 터커는 학교 신문의 기자와 편집 디자이너, 편집장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녀의 산문과 단편소설은 학교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품 중 두 작품은 전국적으로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아마 어머니 켈리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터커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입학해 연극을 전공하면서 그녀의 가족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터커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이에 셰이는 궁금해했지만 터커는 엄마에게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좋은 마음으로 터커에게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와 가족들과 만나게 하고 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했는데 터커는 삼촌에게 왜 그렇게 참견하려고 하나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셰이는 조카의 말에 속상해하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터커는 집으로 돌아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고 하였습니다. 켈리는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며 딸과 같이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오랜 시간을 걸쳐 조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터커는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고 싫어했고 또 경찰은 일처리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남자친구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는 걸 반대하는 단체 SCAR를 설립하여 CNN, CBS, NBC 기자의 인터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여론은 전부 터커를 지지했으며 사람들은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터커는 쉽게 이 일을 끝내지 않고 남자친구의 이름, 사진,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터커의 행동은 그녀의 남자친구를 화나게 했는데 그는 터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과 학교 측은 나중에 터커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녀는 남자친구와 정말로 자신과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조언에 따라 터커는 남자친구와 합의하게 됐습니다. 이에 셰이는 아주 실망했는데 처음 셰이는 터커와 대화하고 싶었지만 터커는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터커는 어머니 켈리와 여동생 라킨과 같이 소설 엠버하우스를 출판하였습니다. 그녀들의 로열티는 6자리에 달하여 셰이는 여동생과 조카들 대신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녀들이 셰인과 함께 축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년 후 소설의 속편이 출간되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셰인과 그의 여동생 켈리의 관계도 점점 더 긴장감이 흘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들은 87세의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셰인은 어머니의 은행 계좌를 맡아 일주일에 2번씩 물건을 사고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동생 켈리도 가끔씩 와 어머니를 도와주곤 했지만 사실 그녀는 내심 항상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물론 돈 때문이었습니다. 켈리는 한때 어머니 재산의 일부를 투자하고 그 돈으로 돈을 벌자고 제안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머니의 생활도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 셰이는 투자가 실패하면 어머니가 평생 저축한 돈을 잃을까봐 여동생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켈리는 왜 오빠가 투자 문제를 결정하냐고 아주 불만스러워했죠. 그리고 셰이는 어머니의 목장에 있는 단독주택을 친구 스테이시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해줬는데 이는 켈리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남매는 돈 문제로 계속 다투게 됐습니다. 그러다 2016년 7월 26일 그들은 어머니의 자산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법률회사의 공증인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사실 이는 유언장에 대한 공증이었고 특히 목장은 누구에게 물려주고 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증인이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켈리가 문을 열었고 셰인의 어머니와 조카인 터커가 테이블 옆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셰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공증인은 탁자 위에 놓인 봉인된 가방을 들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문서는 셰인이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증인은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 어머니가 서명한 서류를 낭독하며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읽기도 전에 켈리는 벌떡 일어서더니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건 사실 단순 토지 증명서인데 어머니는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하고 아들 셰인과 딸 켈리에게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켈리는 이에 2가지의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는 오빠 셰인이 몰래 개념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냐고 질문하였습니다. 단순 소유권 증서의 정의에 따르면 양도인인 어머니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본인이라는 걸 보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만약 셰인이 몰래 목장의 소유자를 바꾸게 되면 눈앞에 서명과 공증을 받게 될 문서는 그저 폐지와 같을 것입니다. 켈리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가 서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우연히 창밖에 있던 셰인이 목격하게 됐습니다. 셰인은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켈리도 똑같이 달려가 문을 잠궜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문을 두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펑 하는 소리와 셰인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사격을 한 것일까요? 조카 터커였을까요? 신문실에서 터커는 본인이 사격했다는 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켈리는 나름 그럴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켈리는 딸이 대학을 졸업한 후 딸과 같이 이사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녀들에게 울부짖으며 셰인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녀들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셰인은 동생과 조카에게 원한을 품게 됐습니다. 사격 사건이 일어나기 9개월 전 그는 가장 나약한 사람인 터커에게 화풀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터커에게 휘발유가 가득 담겨있는 플라스틱 드럼을 던졌습니다. 터커는 맞지 않았지만 현관문의 유리는 깨졌습니다. 하지만 셰인은 조카를 가만두지 않고 도망가려는 터커를 붙잡아 땅바닥에 밀고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터커는 나중에 고소하여 결국 그 사건은 위협적인 의도를 가진 4급 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법원은 셰인이 터커와 접촉하지 못하게 접촉 금지 명령을 발부하였고 그는 자신의 불만을 어머니와 여동생 켈리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말로써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켈리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고 그녀의 어머니도 아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죠. 어머니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켈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딸이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하였습니다. 켈리도 불효자 셰인이 부모의 재산을 빼앗는 걸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7월 26일 공증인이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어머니의 유언장에 공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들은 공증이 완료되면 셰인이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하고 목장을 떠날 것이고 본인들이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공증 문서는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켈리는 불만스러워했고 창밖에 서 있던 셰인도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켈리는 오빠 셰인에게 문을 열지 않은 건 그가 본인과 다른 사람을 구타할까봐 두려워서였다고 했습니다. 터커는 또 삼촌 셰인이 집으로 침입하려고 했을 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당황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터커는 셰인이 거실에 들어오기만 하면 본인의 엄마가 위험에 처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 셰인은 멀리서 터커에게 소리치며 오늘 켈리가 일을 망치면 본인이 어떤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기 때문이죠. 터커는 본인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목숨을 잃게 되어 경찰은 과잉방위 혐의로 그녀를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이튿날 터커의 가족은 그녀를 위해 보석금을 지불했습니다. 터커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형사는 쉬지 않고 현장의 보고서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이상하다 느낀 것은 사건 당일 아침 셰인이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것입니다. 셰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날의 문제를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 터커는 아침에 사격 도구를 가지고 놀았는데 셰인은 사격 소리에 긴장했었죠. 그는 그날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터커는 본인을 겁먹게 하려는 것일 거라 생각했지만 셰인은 본인에게 사고가 날까봐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곧이어 사건 현장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확인한 형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터커가 사용했던 사격 도구에 몇 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격 도구의 용량은 5발이었고 터커가 사건 당일 아침에 한 번 사격한 적이 있었으며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사격한 적이 있어 3발의 총알이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내부에는 4발이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터커가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사격 도구의 출처에 대해 터커는 사건 당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방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5일 후인 8월 1일 세입자 스테이시는 경찰서로 가 신고하였습니다. 그녀는 셰인의 참변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녀와 다른 세입자는 바로 확인하러 나가 셰인은 거의 숨진 채 현관에 있는 걸 목격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터커는 무기를 들고 셰인에게 소리치며 넌 이제 끝났어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옆에 서 있던 켈리는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아직 숨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세입자 스테이시는 두 모녀는 분명 셰인이 빨리 세상을 떴으면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켈리는 딸을 처음 사격했을 때 셰인을 해치는 데 실패하여 놀랐었죠. 또한 스테이시는 셰인이 전에 그의 여동생 켈리가 욕심이 많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돈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켈리는 일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남편이 가정을 책임졌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켈리는 시가가 200만에서 300만 달러, 한화로 약 26억에서 39억 원이 되는 규모의 부모님의 목장을 물려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목장을 오빠와 같이 나눠야 하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이에 셰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목장과 켈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장 처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그는 어머니에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간단한 소유권 증서는 어머니의 승인을 받았고 셰이는 어머니가 돌아가게 되면 신속하게 일을 현금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일지라도 켈리에게 판매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입자 스테이시는 셰인의 어머니가 너무 늙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치매의 증상은 점점 심해져서 다시는 딸과 아들 중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더 이상 정확한 증언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다른 가족들로부터 켈리에 대해 더욱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큰오빠 라이언은 켈리가 오만하고 돈에 욕심이 많아 다른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라이언이 부모를 보러 갔을 때 여동생 켈리에게 왜 일은 하지 않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몰래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켈리는 대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내며 오빠를 내쫓았고 심지어 벽난로에 둔 방망이로 오빠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오빠 라이언은 셰인이 켈리에 비해 약한 편이라고 생각했죠. 켈리는 항상 셰인과 경쟁하며 살았는데 셰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따라하며 본인이 셰인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때때로 셰인은 여동생에게 양보하는데 그녀는 오히려 셰인을 기만하곤 했죠. 그리고 켈리의 딸 터커의 돌변과 사건 당일 그녀의 행동은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은 좀 더 정확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검찰에서 한 영상을 받게 됐는데 그 영상은 터커의 변호사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터커는 사실 그 당시 핸드폰으로 범행을 전부 녹화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동영상을 이용해 사건이 갑자기 발생했다는 것과 터커의 정당방위가 합리적이고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보기에는 분명 터커가 일부러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조끼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셰이는 창문 앞에 나타났을 때 아주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공격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켈리가 문서를 찢는 걸 보게 된 그는 다시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며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는데 말투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터커는 극도로 흥분해 있었고 그녀는 테이블 위 티슈 밑에서 사격 도구를 꺼내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9월 터커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며칠 전 29세의 그녀는 프롬 더 다크 영화의 촬영을 마쳤었죠. 터커는 윈이란 이름으로 영화의 여자 주인공 역을 맡았습니다. 프로듀서 매튜는 그녀에 대해 인상이 아주 좋았었는데 윈이 영화의 제작진에서 가장 책임감이 있는 배우라고 극찬하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전부 외웠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감정선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 그녀를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그녀를 극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배역을 선정할 때 금전적인 문제로 그들의 신원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튜는 윈이 가짜 이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영화 속 여주인공이 누군가를 해친 후 사람들이 그녀가 정당방위를 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터커의 뛰어난 연기력은 그야말로 그녀의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이는 그 스릴러 영화를 더욱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투옥하게 된 터커는 변호사를 계속 바꾸며 반전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초 교도관은 그녀가 감옥에서 밀수품을 숨겨 판매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2020년 5월 터커는 셰인 사건에 대해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인정한 범죄는 과실로 사람을 해쳤다는 일반 범행이어서 결국 그녀는 유기징역 6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터커의 판결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가장 빨리 석방할 수 있는 날은 2024년 1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터커와 같이 계획하고 사건을 추진한 그녀의 어머니 켈리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검찰이 켈리를 석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어야 할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19살 소녀가 변을 당했는데
발견 당시 아무것도 입지 않았으며 체내에는 남성의 DNA가 확인되었습니다. 분명 사망 전 몹쓸 짓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그녀가 참변을 당하기 전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당시 피해자에게는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그녀를 따르는 남자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유를 옹호하는 미국 사람이라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 어린 소녀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저희와 함께 사건 치명적인 신앙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미시 그루보는 1974년 4월 26일에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참변을 당했을 때 겨우 19살이었습니다. 미시는 어렸을 때부터 아름답게 생겼고 또 항상 웃는 얼굴이어서 사람들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미시는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적도 좋았고 또 일찍 철이 든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공부할 시간이 적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1992년에 텍사스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본인이 저축한 돈으로 등록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미시의 성적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눈에 미시는 그녀 인생이 가장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딸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했죠. 하지만 미시가 대학에 입학한 지 1년도 안 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994년 4월 7일 오전 3시 30분에 알링턴 소방서에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8개의 집으로 퍼지고 있었고 건물 아래에는 화재로 깨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1시간이 넘는 작업 끝에 불씨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재 원인을 확인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화재가 2층의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죠. 그들은 계속하여 침실로 들어갔는데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탈출할 시간이 없어 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을 때 그녀의 몸 여러 곳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소방대원들은 화재는 뜻밖의 사고가 아닌 계획된 상해 사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911에 전화하였고 경찰에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숨진 여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녀의 가슴과 복부에는 총 16개의 상처가 있었으며 그녀의 몸 안에는 남성의 DNA 샘플이 검출되었습니다. 화재는 분명 그 소녀를 해친 범인이 일으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범행 현장의 불길이 너무 강하여 방 안에 있던 대부분의 물건들은 태워졌고 경찰은 유용한 단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 명단에 따르면 피해자의 이름은 미시 그루보였습니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미시의 어머니를 찾아 두 사람의 DNA를 비교하였습니다. 최종 확인 끝에 피해자는 19살의 미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미시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받게 된 그녀의 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순진하고 착한 딸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이 생전에 고통을 겪었다는 생각을 하기만 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녀는 경찰에게 꼭 범인을 잡아 미시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미시의 어머니를 진정시킨 후 미시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과 접촉했는지 물었습니다. 미시의 어머니는 딸이 철이 든 아이라며 그들의 가정 형편이 안 좋아 딸은 한편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두 곳의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그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시는 신앙에 충실하여 결혼 전 관계를 가지는 것은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부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시는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을까봐 한 번도 친구들과 파티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미시의 인간관계가 단순하여 경찰은 수사 범위를 미시의 동급생과 식당 고객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미시의 외모에 반하여 그녀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하여 홧김에 그녀를 해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미시와 가까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와 같은 층에 사는 세입자들이 사건 당일 문이 파손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범인은 미시가 집으로 초대한 지인이라는 것이죠. 경찰은 바로 미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미 씨가 그 당시에 이반이라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평상시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좋았었지만 가끔 사소한 일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반이 미 씨와 여러 번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미 씨가 신앙 문제로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미 씨의 몸에 남성의 체액이 발견된 것을 고려하여 경찰은 이반이 수차례의 거절을 당하여 홧김에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녀를 해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반을 조사하던 중 이반이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곧장 이반을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이반은 미 씨에게 여러 번 거절당했지만 그 문제로 미 씨를 원망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욕구가 있을 때는 다른 여성을 찾곤 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미 씨를 포용했었고 그런 일로 미 씨를 해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반이 본인은 적정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고 그의 알리바이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반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저녁 내내 집에 있었으며 이튿날까지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에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반이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측하였고 이반에게 DNA 확인 요청을 하였는데 이반은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DNA 확인 결과 이반의 DNA는 미 씨의 몸에서 발견한 남성의 DNA와 전혀 달라 그는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됐습니다. 미 씨의 남자친구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자 경찰은 미 씨가 아르바이트 하던 레스토랑으로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미 씨가 일할 때 고객과 분쟁이 있어 참변을 당한 게 아닌가 하여 경찰은 미 씨의 동료에게 그녀가 최근 고객과 말다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녀의 동료는 미 씨가 항상 고객을 친절하게 대하며 말다툼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동료는 얼마 전 미 씨 때문에 해고된 직원이 있다고 그의 혐의가 커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레스토랑에 제프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가 가게 돈을 훔친 걸 알게 되어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듣게 된 매니저는 바로 제프를 해고하였고 분노에 빠진 제프는 미 씨를 여러 번 협박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제프가 의심스러워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프의 여자친구만 만나게 됐죠. 이에 경찰은 우선 제프의 여자친구에게 제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에 따르면 제프는 매우 성격이 나빴으며 그녀를 자주 구타하였습니다. 경찰이 미 씨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의 여자친구는 제프가 집에서 미 씨를 여러 번 욕하며 그녀를 아주 증오하여 제프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제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바로 제프에게 사건 발생 당일 밤에 그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었는지 물었습니다. 제프는 그 당시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친구들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인력을 파견하여 그의 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술집의 여러 직원이 그날 밤 그가 가장 시끄러운 손님이었다고 그가 확실히 술집에 있었다고 증명하였습니다. 제프의 알리바이가 확인됐지만 경찰은 여전히 제프의 DNA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제프는 경찰의 요청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의학 감정 결과 그는 미 씨의 몸에 체액을 남긴 사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레스토랑의 직원들도 알리바이가 있어 경찰은 조사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미 씨의 동료와 친구들을 일일이 수사하여 잃어버린 단서가 없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수사 끝에 경찰은 드디어 유용한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미 씨의 친구들에 따르면 미 씨는 오래전에 찰스라는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한동안 같이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찰스는 많은 돈을 빚지고 있었는데 마음씨 착한 미 씨는 그의 근황을 알게 된 후 바로 찰스를 도우기 위해 그에게 집 열쇠를 주며 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스에게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본인의 집에서 지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미씨 친구는 그녀에게 혼자 사는 여자로서 한 남자와 같이 살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했지만 미씨는 찰스가 나쁜 사람이 아닐 거라고 하며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찰스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다 찰스가 그녀의 집에서 산 지 며칠 만에 미씨는 그동안 모은 $1000, 하나로 약 133만 원 되는 현금이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와 찰스만이 이 방에 들어갈 수 있어 미씨는 화를 내며 찰스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찰스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서야 미씨는 찰스가 본인의 돈을 훔쳐 도망간 걸 알게 됐습니다. 미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난 금액이 아주 작고 또 사람이 다치지도 않아 경찰은 며칠 동안만 사건을 추적하다 찰스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말에 경찰은 찰스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찰스가 미씨의 집에 며칠 살았었고
또 미 씨의 집에 잘 알고 있어 다시 돌아가 돈을 훔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경찰은 많은 사람을 투여하여 그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이틀 후 켄터키의 노숙자 공원에서 그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찰스에게 사건 당시 알링턴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찰스는 지난 3개월 동안 노숙자 공원에만 있었고 다른 곳에는 가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며 주변 사람들이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노숙자들로부터 그의 말을 확인하고 찰스를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의자 3명을 연달아 조사했지만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 그들은 수사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수사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997년 3월 14일 미 씨의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3년이 되어 갈 때였죠. 알링턴 경찰서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 신고자가 있는 레스토랑에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그곳은 바로 3년 전 미 씨가 일했던 식당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 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그들은 그것을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레스토랑의 테이블과 의자는 넘어져 있었고 손님은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옆에는 셰프 복장을 한 남자가 직원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강도 사건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남성은 방금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경찰은 규정에 따라 강도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을 물었고 가게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상황을 물었습니다. 3년 전 미시 사건으로 경찰과 점원이 잘 알고 있어 사건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바로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그 당시 성격이 좋고 친절한 소녀를 기억하고 있어 사건의 조사에 대해 경찰에 물었습니다. 경찰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그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셰프 루이스가 하는 말이 경찰의 주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미 씨에게 몹쓸 짓을 하고 숨지게 한 범인을 꼭 하루빨리 잡아주셨으면 해요 라고 했습니다. 얼핏 듣기에 그의 말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실 미 씨가 범인에게 몹쓸 짓을 당한 건 비공개 정보였는데 루이스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하지만 그 당시 경찰은 별 얘기 없이 다른 직원들과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눈 뒤 바로 경찰서로 돌아가 경찰서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경찰서장도 그 사람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어 미 씨의 어머니와 동료를 찾아 셰프에 대해 물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셰프의 이름은 루이스 아로요이며 제대 이후 레스토랑에서 5년 동안 셰프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이스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며 평소에 본인이 맡게 된 일을 열심히 잘 해냈고 모든 직원과의 사이도 아주 좋았다며 극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식당에 도둑이 들었을 때도 그가 나서 위기를 해결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루이스는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종종 가게를 방문했었는데 두 사람은 보기에 아주 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상시 미 씨와 일 외에는 별다른 접촉도 없었기에 다들 루이스가 미 씨의 사건에 관련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미 씨의 직장 동료들과의 신문을 마치고 미 씨의 어머니를 방문하여 그녀가 아는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생각 밖의 미 씨 어머니의 진술은 미 씨 동료들과 완전 달랐습니다. 미 씨의 어머니는 딸 미 씨가 그녀와 얘기할 때마다 루이스를 언급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루이스가 미 씨를 고용하여 그의 아이들을 돌보는 알바를 했었으며 심지어 아이들은 미 씨의 집에서 베개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루이스와 미 씨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들의 동료들은 왜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설마 그들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루이스는 분명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루이스를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경찰의 의도를 알게 된 루이스는 예의 발랐고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루이스에게 사건 당일 밤 어디에서 무엇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루이스는 아내와 같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집을 떠나 친구들과 술을 마셔 취하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 잤다고 하였습니다. 루이스의 아내도 그의 진술을 증명하였습니다. 루이스의 대답은 아주 완벽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단시간에 그가 용의자인지를 확신할 수 없어 루이스에게 DNA 채취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에 표정이 급격히 바뀌며 경찰에게 뭐라고요? 증거물이 전부 불태워진 게 아닌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요구를 바로 거부하고 갑자기 다른 일이 있다며 며칠 후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미 씨와의 관계를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유력한 단서가 없는 경우 그 사람의 DNA를 강제로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루이스를 우선 석방할 수밖에 없었지만 루이스의 반응으로 경찰은 그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루이스가 며칠 뒤 DNA 검사를 마치기만 하면 그가 범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루이스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루이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뜻밖에도 루이스는 그 당시 집에 없었고 그의 아내 제네트와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제네트는 루이스가 3일 전에 집을 떠났는데 그녀도 루이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네트의 표정과 행동으로 그녀는 분명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경찰은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네트의 진술에 따르면 루이스는 사건 당일 저녁에 확실히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 12시에 친구를 만나러 한번 나간 적이 있었고 2시간 후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샤워 후 다시 외출하였고 1시간 뒤에야 집에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루이스의 온몸에는 탄 냄새가 진동하여 제네트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루이스는 조깅하다 미시의 아파트에 불이 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미시의 집으로 뛰어들어가 그녀가 기절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인공호흡을 하여 구조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불이 점차 커지게 되어 그는 할 수 없이 미시의 집을 떠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제네트는 남편의 말을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루이스와 같이 침실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제네트의 진술을 듣게 된 경찰은 루이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습니다. 제네트의 표정을 보면 그녀는 루이스의 정체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범인을 확인하는 데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제네트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DNA 비교 결과 아이의 DNA는 미시의 몸에서 발견된 남성 체액의 DNA와 99.96% 유사하여 체액을 남긴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 루이스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다시 한번 제네트에게 루이스의 행방을 물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남편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할 수 없이 미시가 숨지기 직전에 루이스에게 몹쓸 짓을 당한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제서야 제네트는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녀도 미시를 알고 있었고 미시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또 남편으로부터 배신감에 충격을 받아 제네트는 남편이 그의 고향인 샌안토니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바로 샌 안토니오로가 루이스를 체포하였습니다. 경찰 신문에서 루이스는 자신이 한 모든 짓을 자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루이스는 미시가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부터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미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아이들을 돌보게 했었는데 사실 그는 미시와 가까워지기 위해 수법을 쓴 것입니다. 생각밖의 몇 달 동안의 접촉으로 미시도 루이스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루이스에게 이미 가족이 있었고 미시에게도 남자친구가 있어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즐겼죠.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루이스는 여러 번 미시에게 관계를 맺고 싶다고 했지만 미시는 신앙 문제로 매번 그를 거절하였습니다. 루이스는 불만스러웠지만 미시를 존중하여 그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욕구를 참아왔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당일 1994년 4월 6일 저녁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루이스는 친구들이 술을 한잔 하자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술집에서 루이스는 계속하여 술을 마셨는데요. 그의 친구는 그가 기분이 나쁜 것 같아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지 물었습니다. 루이스는 친구가 남자라 본인의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 믿어 친구에게 미시 관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친구는 웃으며 루이스에게 너희가 서로를 좋아하던데 뭐가 두렵다는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 네가 먼저 강제로 걔랑 관계를 맺어도 그녀가 어쩔 건데 끝나고 나서 그녀를 설득시키기만 하면 그녀는 꼭 너를 용서할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루이스는 친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집으로 가 샤워한 후 미시의 아파트로 달려갔고 미시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시는 어떤 준비도 없이 그냥 얇은 치마만 입고 문을 열었죠. 이것 또한 루이스를 자극하게 되어 그는 술김에 미시와 강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루이스는 미시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미시는 그를 꾸짖으며 이튿날 아침에 경찰서로 가 그를 신고하여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루이스는 경찰에 신고하면 본인이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두려워하게 됐으며 생각하다 분노하게 되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는 테이블에 위에 있는 날카로운 무기로 미시를 숨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제정신이 돌아온 루이스는 상황이 사건이 되돌릴 수 없게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미시가 연락두절이 되면 미시 어머니가 분명히 경찰에 신고할 거고 경찰이 그를 찾아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겁이 난 루이스는 미시가 사고로 숨지게 된 거로 위장하려고 현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불이 바로 꺼지더라도 그가 현장에 남긴 흔적은 다 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시의 몸에 남겨진 남성의 체액은 고온을 겪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의 신원은 결국 들키게 되었습니다.
1997년 7월 13일 이 사건은 텍사스 동부의 연방지법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였고 루이스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고의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